아스톤 빌라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답지 않은 효율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기록을 보면 팀 내에서 가장 높은 골 기대값을 기록했습니다. 골 기대값이 0.5 있고요. 슈팅도 토트넘 내에서 가장 많이 때렸어요. 3번 때렸고, 그런데 결정적인 찬스를 1번 놓쳤고, 그리고 득점도 결국에는 기록하지 못했었죠. 이 장면이 손흥민 선수가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었는데 아스톤 빌라는 기본적으로 라인을 높여서 굉장히 공격적인 압박을 하는 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톤 빌라가 순간적으로 라인을 올리는 순간 뒷공간으로 무어가 뛰어 들어갔고요. 뛰어 들어가는 무어를 향해서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어가 이 패스를 받아서 뒷공간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장면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어가 손흥민에게 패스, 그리고 손흥민이 받아서 슈팅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이 모습을 보고 손흥민의 슈팅 방향을 어느 정도 예측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바로 앞 공간에서 볼을 받아서 슈팅을 하는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손흥민의 슈팅 코스를 읽고 몸을 날립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찬스를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의 선방에 막혀서 득점이 안 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왔을 때의 장점을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수비 라인이 올라왔을 때 순간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무너지는 순간 중앙에서 빠르게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보다 먼저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에 위치한다. 이게 손흥민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상대 수비수가 따라오기 전에 먼저 뛰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콘사가 반응이 늦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 손흥민의 움직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좋은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손흥민답지 않은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저로의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도 약간 아쉬운 장면이었죠. 이 장면은 포로가 측면을 무너뜨리면서 순간적으로 박스 안으로 컷백을 하는 장면인데 이 컷백을 할 때 앞쪽에서 비수마, 베리 발렌티노가 이 공간으로 컷인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공간에서 볼을 잡았는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비수마에게 패스했는데 수비수의 몸에 막히고 결국에는 블록되는 장면이었거든요. 사실 여기서 손흥민 선수다운 플레이는 결국 마무리를 해서 득점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토트넘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니까 손흥민에게 기대하는 결정력을 어제 경기에서는 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비효율적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스톤 빌라의 기본적인 특징 자체가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메리 감독의 특징 중 하나인데 에메리 감독은 좌우 측면 공격수 자리의 옆발 윙어나 혹은 중앙 미드필더인 옆발을 사용하는 미드필더들을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가운데로 많이 들어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중앙 미드필더로 나오는 맥긴이 종종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배치가 되죠. 왼발을 쓰는 중앙 미드필더니까 맥긴이 오른쪽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 램지도 마찬가지로 램지가 왼쪽에 있지만 중앙 미드필더에 가까운 선수니까 램지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중앙 싸움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베일리가 왼발을 쓰니까 가운데로 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스톤 빌라가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순간 가운데 지역의 선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수비를 할 때 여기서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고요. 클루셉스키, 맥긴, 베리바이트, 초이카, 쿠르가, 로저스를 압박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램지와 베일리 같은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사이 공간으로 선수들이 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어떤 형태를 취했냐면 앞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일단 팀적으로 준비가 안 되었던 게 기다리는 수비를 할 건지 아니면
손흥민이 달려갈 때 함께 달려 들어가는 수비를 할 건지 이 선택을 굉장히 못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앞에서 달려드는 수비를 하는데 손흥민만 달려들고 마티스트라든가 무어 같은 선수들은 뒤쪽에서 가운데를 지키는 수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콘사, 카마라, 가르시아, 그리고 왼쪽에 디뉴 같은 선수들이 다 비어있는 장면이 나왔고 손흥민만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비어있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고 손흥민이 또 달려들고 왼쪽으로 패스하면 또 달려들고 백패스를 하면 백패스를 하는 대로 또 달려드는, 즉 손흥민만 앞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해야 했던 것은 다 같이 달려들거나 아니면 자리를 지키면서 상대가 가운데 지역에 선수를 많이 배치하는 만큼 좁은 간격을 유지하여 상대가 안쪽 패스를 보내지 못하도록 수비 블록을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일단 달려드는 수비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달려드는 순간 공간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 선수가 먼저 달려들면 기본적으로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뛰어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뛰어 들어가지 않으니 아스톤 빌라는 편안하게 그 공간으로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탈압박이 되어 올라오니까 원래라면 손흥민이 기다리고 있다가 센터백을 압박해야 하지만 이미 압박을 들어간 상태라 상대는 유유히 전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명이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중앙 미드필더 중 한 명이 달려나와 수비수를 향해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이때 중앙 미드필더의 공간이 비게 되고요. 반대로 측면에 있는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측면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면 선수가 또 달려나가면 중앙에 있던 선수가 측면으로 나가면서 또 다른 공간이 생기고 이런 도미노 현상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수비 블록을 만들다가 혼자 뛰어나가면서 수비 블록 자체가 하나하나씩 열리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포스테쿨루 감독이 너무 준비를 안 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죠.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혼자 달려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경기 시작 전에 손흥민을 필두로 모두 함께 압박을 해야 했는지 아니면 지키는 수비를 할 것이었는지 이 부분이 명확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흥민이 콘사의 측면을 막아주기 위해 무어가 가운데로 들어오고 그러면 디뉴가 비는 공간을 포로가 커버하거나 베리바리 측면으로 나갈 때 포로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나 비어있는 왼쪽 측면을 단수가 커버하면서 순간적으로 1 압박을 형성하는 등의 움직임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채워주는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수비수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상대 수비수는 편안하게 백패스를 하죠. 손흥민은 다시 골키퍼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공을 잡고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냅니다. 손흥민은 계속 달리고 또 달려드는 장면이 반복되죠. 반대편에서는 편안하게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받아 전진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비 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손흥민이 달려듭니다. 그러면 상대는 백패스를 하고 손흥민은 다시 달려듭니다. 그러면 골키퍼가 볼을 잡고 손흥민이 달려들 때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냅니다. 손흥민은 또 달리고 다시 달립니다. 결국 손흥민은 계속 압박을 시도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무도 함께 올라와 주지 않아 공간이 많이 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골키퍼가 볼을 잡고 곧바로 반대편으로 패스를 보내죠. 손흥민은 또 달리고 또 달려드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편안하게 볼을 잡고 전진하면서 결국 손흥민을 도와주기 위해 미드필더 라인에 있던 클루셉스키가 달려 나옵니다. 그러면 클루셉스키를 막던 선수가 비어있게 되고 다음 장면에서 측면으로 패스가 나갑니다. 이때 무어가 측면으로 패스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미 중앙에서는 선수를 버리고 앞쪽으로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결국 중앙에 있던 클루셉스키가 원래 마크해야 되는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측면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벽한 아스톤 빌라가 탈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다음 장면을 보면 클루셉스키가 놓친 선수가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먼저 압박을 하러 달려 들어갔는데 압박을 하려 들어가 보니까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을 메우기 위해 클루셉스키가 올라오니까 이번엔 클루셉스키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또 비게 되는 연쇄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장면이었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압박이었다는 거죠. 이 장면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또 열심히 달려갑니다. 아스톤 빌라는 그냥 백패스를 해요. 그리고 골키퍼에게 또 볼이 도달을 하죠. 그리고 골키퍼가 볼을 받자마자 손흥민이 달려드니까 앞쪽에 있는 동료 선수에게 그냥 전진 패스를 한번 합니다. 그리고 전진 패스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수비수가 볼을 잡고 돌아서거나 혹은 측면에 있었던 마티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늦게 손흥민의 압박을 보고 가운데로 달려듭니다. 그 순간 마티스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는 아무도 없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러면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아스톤 빌라가 또 탈압박을 할 수가 있겠죠. 달려드는 타이밍 자체가 팀 전체적으로 준비가 안 됐는데 손흥민 선수가 혼자 튀어나가는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특히나 지난 경기에서는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는 손흥민 선수의 체력도 세이브를 해놨다가 공격할 때 써야 되는데 너무 혼자서 스프린트를 해서 압박을 하러 달려드니까 손흥민의 체력도 금방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같이 달려나오지 않으니까 손흥민만 달려나올 때 수비 블록이 깨지면서 공간이 생기고 이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 다른 선수가 또 메워주고 그러면 또 공간이 나는 이런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실점을 할 때도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압박을 하고 백패스를 하니까 또 압박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공간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무어가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열심히 달려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선수를 마크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측면 공간이 나는 거예요. 그 측면으로 패스, 왼쪽 측면으로 볼이 전개됩니다. 근데 왼쪽 측면으로 볼이 전개되니까 무어가 가운데로 들어와 있다가 측면으로 나가는 와중에 이미 한 발 늦어 있다 보니까 포로가 달려나오면서 무어의 공간을 도와주고요. 클루셉스키도 순간적으로 무어의 공간을 도와주려고 달려가요. 근데 특히나 클루셉스키가 또 중원을 비우고 나오니까 중앙 지역에서 틸레망스가 또다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이 장면입니다. 측면에서 아스톤 빌라의 선수가 볼을 가지고 올라올 때 클루셉스키가 이 선수를 향해 달려드는 순간 가운데 지역에 비어있는 공간이 발생하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면서 탈압박이 됩니다. 그리고 중앙 지역에서 볼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 재밌는 건 뭐냐면 중원이 열리니까 계속 연쇄적으로 공간이 발생해요. 이 장면도 클루셉스키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하니까 클루셉스키의 공간을 막기 위해 베리발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그러니까 또 공간이 나요. 그래서 이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선수가 또 볼을 잡은 다음에 돌아서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돌아섰을 때 측면에서 아까 포로가 달려나가면서 수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속도가 늦어요. 그래서 중원에 있던 벤탄쿠르가 측면으로 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 아무도 없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측면에서 도니 말렌이 수비수를 가운데로 끌고 들어오니까 이때 공간도 비게 됩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공격수가 달려들면서 단소를 끌어당기고 포로가 올라갔다가 복귀가 늦는 상황에서 측면 공간으로 뛰는 램지가 있고요.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순차적으로 측면이 무너지면서 여기서 실점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이 오늘은 매우 비효율적인 전방 압박을 하는 날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손흥민과 마티스의 자리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리를 바꾸니까 이번에는 마티스가 손흥민 선수처럼 혼자 튀어나가면서 뒤에 공간을 또 만드는 장면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 팀적으로 지금 최전방 공격수가 달려나가면서 압박을 하는 역할을 포스테콜루 감독이 부여한 것 같은데 앞쪽에 있는 공격수만 달려나가고 뒤에 있는 선수들은 따라오지 않으니까 팀이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압박이 무너진다는 거죠. 손흥민 선수가 이런 스프린트를 경기 내내 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임팩트를 발휘해야 할 때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이 또 나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 클루셉스키가 볼을 잡자마자 원터치로 예술적으로 안쪽 공간으로 감아 때렸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모습을 보고 달려 들어갑니다. 상대 수비수보다 먼저 이 코스를 포착했고요. 손흥민이 먼저 달려 들어가고 클루셉스키의 패스도 손흥민이 달려나가는 방향으로 잘 왔어요. 그리고 이때 수비수가 손흥민을 따라가는 게 약간 늦었거든요. 손흥민은 이런 장면에서 임팩트를 발휘해야 하는 선수인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멈칫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때 수비수가 달려들면서 손흥민의 슈팅 각도를 막아서 손흥민이 슈팅을 할 때 블락당하는 장면이 나왔었죠. 이런 걸 보면 손흥민 선수가 전방 압박을 할 때 체력을 조금 더 세이브하는 움직임을 했다면 저런 장면에서 조금 더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나옵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좋아요 엄지손가락을 위로, 구독 알람, 공유 확성기를 눌러 저희를 지원해주세요.